올해 나는 67이 되었다. 이름은 한은정. 남편 서도현 70일이 사라진 건 내가 43이던 해였다. 남편은 시골 보건진료소 야간 근무를 나간 뒤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차도 핸드폰도 그대로였다. 사람만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처음엔 사고나 범죄를 말했다가 시간이 지나자 자발적 가출일 수도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형사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도연이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책임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24년이 흘렀다. 나는 단 한 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위패도 만들지 않았다. 현관 옆 남편의 코트는 여전히 걸려 있었고 나는 매일 지나가며 그 옷깃을 한 번씩 만졌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작고 간절한 희망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한은정님 맞으시죠? 군 보건소입니다. 예전에 남편분이 근무하셨던 분소를 철거하는데 내부 정리 중 선생님 개인 물품이 남아있는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내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도연이 짐이요? 서류 몇 개와 작은 물건들입니다. 혹시 직접 와서 정리해 주시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물건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미 폐쇄된 줄 알았던 진료소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이 있다니. 다음 날 나는 남편의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진료소로 향했다. 진료소는 낡고 조용했다. 금간 유리창, 흔들리는 간판, 오래된 소독약 냄새. 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벽엔 곰팡이가 핀 자국이 있고 남편이 앉았을 의자는 먼지가 소복했다. 서랍에는 즉석 커피와 오래된 차트 몇 장뿐이었다. 별것 없어 보였다. 돌아서려는 순간 텅텅 책상 옆판에서 속이 빈 소리가 났다. 나는 책상을 양쪽으로 밀었다. 정말로 책상 아래에 숨겨진 나무판이 있었다. 판을 잡아당기자 비닐에 쌓인 서류 가방, 낡은 금속 상자, 날짜만 적힌 VHS 테이프, 그리고 익숙한 필체의 쪽지 하나가 나왔다. 은정아, 만약 내가 이걸 찾았다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절대 혼자서 보지 마. 미안하다. 도연. 24년 만에 보는 남편의 글씨. 그런데 가장 마음에 걸린 건 단 한 문장이었다. 절대 혼자서 보지 마. 그날 밤 나는 그 부탁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자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의 코트를 스치며 중얼거렸다. 도연아, 이게 대체 뭐야? 브라운관 TV와 먼지 쌓인 VHS 플레이어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었다. 미안해, 혼자 보게 될 것 같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 화면이 흔들리더니 초점이 맞춰지고 한 남자가 화면 속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다. 수염은 자라 있었고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그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은정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남긴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고 불안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진료소 뒤 폐가 알지? 그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어. 나는 숨을 멎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입술을 떨며 계속 말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은 확실히 말소리가 섞여 들렸어. 도와줘, 여기 이런 소리. 그 말에 내 몸이 굳었다. 벽을 두드려 보니 딱 한 곳만 속이 비어 있었어. 밀어보니 문이 있었다. 벽처럼 위장된 문.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있었어.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남편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계속해서 화면 속에서 무언가를 경계하듯 뒤를 보고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에 젖어 있었다. 그 아이는 살고 싶어 했어. 계속 도와줘라고 했어. 남편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방치한 게 아니야. 감춰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화면 뒤쪽 어둠 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놀랍게 고개를 돌리며 손을 뻗는 장면이 잡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이며 끊겼다. 나는 TV를 멍하니 보며 중얼거렸다. 도연아,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였다. 딱 어두웠던 거실 전등이 스스로 켜지고 다시 꺼졌다.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나는 몸을 굳혔다. 분명 집엔 나 혼자인데 누군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테이블 위에 있을 리 없는 무언가가 놓여 있는 걸 보았다.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나는 숨을 삼켰다. 확실히 방금까지 없었던 것이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에는 남편이 서 있었다. 실종되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그의 옆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4년 동안 여기 있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며 구겨졌다. 그리고 나는 떠올렸다. 24년 전 여름 전국을 뒤흔들었던 군 5세 아동 실종 사건. 그 사건은 남편이 사라지기 불과 몇 달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영상, 갑자기 나타난 사진, 낯선 아이의 얼굴.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 눈매, 표정.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 나는 남편이 숨겨놓았던 금속 상자를 다시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작은 수첩과 낡은 A사 용지가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1999년 7월 16일. 오늘도 들린다. 아이 울음. 경찰은 고양이일 것이라며 돌아갔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1999년 7월 20일. 벽 너머에 방이 있다. 그곳에 누군가 아이를 감춰두고 있다. 그런데 아이가 나를 알고 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을 알고 있었다고. 다음 문장을 읽고 숨이 멎었다.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말했다. 도연 아저씨 도와줘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 아이 팔에서 이름표 발견. 이름 서아준. 1994년생.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우리 손자의 이름도 서아준. 심장이 내려앉았다. 딸이 결혼 후 낳은 첫 손자. 지금 7살짜리 아이. 왜 같은 이름이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리를 휘젓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딸 윤지였다. 엄마 하준이 혹시 엄마 집에 갔어? 나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어린이집에서 집에 보냈는데 안 왔다고 해. 엄마 혹시 우리 하준이도.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24년 전 사라진 아이와 내 손자. 둘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때 창문에서 톡 하고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톡톡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창문 밖의 작은 손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톡톡. 두려움에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어둠 속에 아이 한 명이 서 있었다. 파란 점퍼, 축 늘어진 고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하준아, 하준아, 대답해. 그러나 밖엔 아무도 없었다. 발자국도 없었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대신 발치에 작은 노란색 유치원 명찰이 놓여 있었다. 서하준. 나는 그대로 무너져 앉았다. 이건 분명 우리 손자 하준이의 명찰이었다. 딸은 아직 통화를 끊지도 못한 채 울고 있었다. 엄마 거기 있어. 하준이 거기 있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야, 명찰이 우리 집 앞에 떨어져 있어. 그 순간 TV가 갑자기 켜졌다. 리모컨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화면에는 하얀 방,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인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도현 아저씨. 그 목소리. 남편이 기록한 아이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다음 순간 화면이 멈췄다. 그리고 글자 하나. 서하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 집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24년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수첩 마지막 장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과 연결돼 있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어진 문장. 숨겨진 족보를 찾아. 거기 진실이 있어. 나는 결국 며칠 동안 찾아 헤맸다. 그리고 우리 집안과 관련된 300년 된 종택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먼지 쌓인 족보를 꺼내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1794년 서씨 집안 5세 손하준 실종. 종택 뒤 안방. 1842년 같은 이름의 아이 실종. 벽 속으로 사라졌다는 증언. 1911년 또다시 하준 실종. 1999년 실종자 이름 서하준. 나는 족보를 덮고 그대로 굳었다. 그리고 그때 종택 뒤편 폐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나는 족보를 움켜쥐고 울음소리를 향해 걸어갔다. 폐가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러나 그 구조는 남편이 보여준 테이프의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벽 한 부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손을 대며 밀어보았다. 텅. 속이 비어있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하준아.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위를 향했다. 24년 전 실종된 아이와 똑같은 눈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 아저씨 또 잡혀갔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누가 남편을 데려간 건데? 아이의 떨리는 손가락이 내 뒤편 어둠을 가리켰다. 저기 있어요. 나는 천천히 뒤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밝은 눈이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 돼.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쿵. 문이 스스로 닫히며 폐가 전체가 흔들렸다.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아이의 비명. 내 비명. 그리고 서하준은 돌려받아야 한다. 이 집안은 언제나 한 명을 내놔야 한다. 갈라진 목소리가 폐가 안을 울렸다. 나는 아이를 꽉 안고 소리쳤다. 절대 못 데려가. 이제는 절대.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는 순간. 파직. 눈이 멀 정도의 강한 빛이 쏟아졌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눈을 떠보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엄마. 딸 윤지가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손에는 하준이가 있었다. 멀쩡한 얼굴로. 하준이는 괜찮아?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집 앞에서 발견됐어. 상처 하나 없어. 나는 현실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폐가의 일. 빛. 어둠. 그 존재.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 그때 내 침대 옆 서랍이 스스로 열렸다. 안에는 남편이 숨겨두었던 금속 상자와 같은 상자가 있었다. 하준이는 상자를 보자마자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젯밤에 아저씨가 지켜줬어.
나는 숨을 멎었다. 테이프를 재생했다. 화면엔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 은정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 아이를 내어야 하는 집안이었다. 나는 그걸 막으려다 잡혀갔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제 우리 손자를 노릴 거야. 남편은 마지막 힘을 쥐어듯 말했다. 제발 하준이를 그 집에 다시 데려가지 마. 화면은 지지직 소리를 내며 끊겼다. 나는 무너져 울었다. 남편은 버린 게 아니었다. 도망친 게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려다 사라진 것이었다. 퇴원 후 나는 진료소가 있던 마을로 향했다. 태가도 종택도 모두 철거돼 있었다. 딸이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존재는 도현이가 막아줄 거야.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도현이는 우리 하준이를 2번 다시 빼앗기게 두지 않을 사람이야. 그때 하준이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아저씨가 웃고 있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우리 셋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가는 듯했다. 그날 밤 남편의 서류 가방을 열어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 없다고 슬퍼하지 마. 항상 지킬게. 우리 하준이, 그리고 너.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흔들렸다. 나는 방금까지 곁에 와 있던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도현아,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은 끝났다. 남편의 희생으로 단 하나의 진실만 선명하게 남았다. 사랑은 때로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다.